네, 히토류 문제와는 달리 이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중국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법은요, 작년 12월에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그 배경을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이들 내용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자, 실장님, 생물보안법이 뭔지 그리고 지난해 12월과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지난달 말에 미국의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상원의원 두 사람이 2026년 국방수권법에다가 생물보안법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이제 상원에 제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적성국과 연관된 바이오 기술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마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하거나 연장, 갱신할 수 없다. 네.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한 건데요. 그러면 우려 바이오 기업이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이렇게 이제 대충 6나라가 우려 기업에 해당되는 이제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주 타켓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바이오 기업들이죠. 뭐 우시펩텍이라든지 우시바이오록스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중국에 있는 이 5개 바이오 기업이 주 타켓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 연말에는 이것이 부결이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제 이게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는 사실상 규제 대상 지정 사유 그리고 이제 해제 절차 이런 것들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걸 이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상하원을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에 포함돼서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방수권법 이건 또 어떤 법안인가요? 예,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제 의회가 국방과 관련된 이제 그 기본법을 매년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방부에 대한 예산 승인뿐만이 아니고 인력 운영, 군인 급여, 무기 및 장비 조달, 군사 훈련 그리고 전략 수립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상 국방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국방 분야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외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한 미군 규모는 28,500명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미군을 이렇게 조정함에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매년 갱신되는 미국의 국방수권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국방 관련 기본법에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을 포함을 시키는 것과 궤를 맞춰서 또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가 미국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걸 안보와 국가 안보와 연관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유전자 정보도 있고 질병의 패턴도 있고 아하.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과 관련된 모든 그 정보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포함한 생체 정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상대방 적성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것을 사이버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생물학전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단순히 건강 문제만 따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건강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국내 바이오 산업을 보호할 그런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5년도에 제약 시장의 규모가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네. 규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뭐 미국이 여기서 상당한 포션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1등 기업으로 나가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2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료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의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희토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것이 연료의약품인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API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API 20%를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 미국으로 봐서는 바이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안보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뭐 네로라 하는 제약 회사들 미국의 본사를 다 두고 있거든요. 뭐 네. 존슨앤존슨, 뭐 타이레놀, 화이자 하면 또 비아그라, 또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들인 기업들인데 실제로 중국이 미국 제약 산업을 그렇게나 많이 장악을 했습니까? 많이 장악을 했죠. 사실상 우리 첨단 제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것이 네. 이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희토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이렇게 이 의약품을 만들려고 하면 바로 API라고 하는 연료의약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의약품을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20%를 장악하고 있고 그 연료의약품 중에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항생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항생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연료의약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연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전 세계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거의 장악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7%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내의 연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연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특정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7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협회에서 한번 그 124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중국 기업들하고 얼마만큼 연관관계가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적어도 중국 제조업체와 1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보이는 어떤 그 기업의 간판이라든지 생산하는 완제품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원료의약품 이것을 거의 중국이 완전히 그렇죠.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지금 미국 이 바이오 산업계가 이렇게나 높은데 생물보안법을 시행을 해서 그게 그걸 끊어버리면 당장에 또 미국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끊게 되면 공급망 혼란 오게 그렇죠. 되고 당연히 네. 이제 의약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게 좀 전에도 제가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뭐 미국의 120개 이사가 넘게 있거든요. 네. 이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위탁
해서 개발하는 그런 생산 업체들, 그걸 우리는 CDMO라고 그러는데 네. 이들에도 뭐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걸 당장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7년간 이걸 네. 이제 유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서 7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대신할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반사이익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투자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1,500억 달러는 마스가를 통해 가지고 조선업을 하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광물 파트너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여기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위탁 생산하는 것은 CDMO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스위스 론자하고 대한민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항체 의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등에서 CDMO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삼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아마 스위스 론자를 이렇게 넘어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제2 바이오 캠퍼스를 5공장, 6공장, 7공장, 8공장 4개를 2032년까지 이렇게 더 건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산 기지가 그렇게 봅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죠. 지금 미국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의약품 가격이 무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의약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처방받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자, 실장님, 약값을 이렇게 떨어뜨리려면 바이오 시밀러, 다시 말해서 복제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만큼은 이제 우리가 복제약을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력이 있죠. 그렇죠. 네.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바이오 시밀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은 K-바이오가 바이오 시밀러 5개 그 바이오 시밀러 승인을 미국 FDA로부터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누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26개 받은 데 비해서 한국은 총 14개를 받았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허가한 시밀러 총 61종 중에서 14종이 한국이 이제 개발해서 생산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 5종,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뭐 8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만큼 한국이 여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의 거대한 바이오 시장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문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 참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한 그런 숫자인데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을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50%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이제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의약품 관련 그런 생산 시설들을 미국 내로 옮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250%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화제성 또는 주목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최대치의
위협을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어떤 그 나중에 이렇게 협상의 어떤 카드화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250%가 정말 부과가 되면 이것은 한국이 죽거나 또는 다른 여기 바이오시밀러나 또는 그 관련되는 의약품 그런 공장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아마 환자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죠.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바이오 경쟁력이 물론 우수합니다. 기술력도 있고요.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넓은 시장 진출,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천성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단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임상, 허가, 유통까지 수직 통합을 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맨날 유럽의 그 EMA나 미국의 FDA 승인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드는데 내재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원천 기술 확보, 뭐 이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뭐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 현지화와 생산 거점의 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좀 필요할 거고요. 우리의 바이오 산업이 생각보다 세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런 전략을 좀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눈앞으로 다가온 생물보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로비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